정보철 흉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3회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이쪽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3회에서 이 5과목 있잖아요. 과락으로 불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꼭 맞춰야 되는 것들, 비용이라든지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맞춰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40점 넘겨가지고 합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맞춰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5과목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부터 어려운 문제 나왔어. 자, 침입탐지 시스템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침입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상탐지 기법이라는 게 있고 오용탐지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이상탐지 기법은 시그네이처 베이스나 날리지 베이스라고도 불리며 이미 발견되고 정립된 공격 패턴을 입력해 두었다가 탐지 및 차단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용탐지예요. 오용탐지. 얘는 오용탐지 기법이다. 그래서 오용탐지 기법이 뭐냐면은 이미 공격돼 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런 식으로 공격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용탐지. 알고 있는 것들을 탐지하는 거를 오용탐지라고 하는 거고, 이상탐지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 프로세스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근데 조금이라도 삐딱선 타면은 얘를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상탐지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오용탐지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그 침입탐지 시스템 IDS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상탐지나 아니면 오용탐지 그거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오용탐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미 정립된 것, 이미 만들어진 것들, 이미 이런 공격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패턴을 보이면은 이렇게 침입을 차단하는 거고, 침입 탐지하는 거고,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잘된 거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잘된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딱선을 타면은 그 발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 탐지 기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삐딱선 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얘는 조금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오용탐지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 하면 딱 침입을 발견을 하는데 이런 이상탐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얘는 오류율이 굉장히 높은 거가 이상탐지 기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탐지랑 오용탐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 시스템 내에서 어떤 주체가 특정 개체에 접근하려 할 때 양쪽의 보안 레이블에 기초하여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정보가 낮은 보안 수준의 주체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 제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맥, 덱, 알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맥 같은 경우에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원하고 그리고 이 보안 주체의 그 보안 레벨을 검사해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거, 요것들을 볼 수 있게 하거나 못 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맥이라고 하는 거고, 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거야. 내가 그 데이터의 소유자다. 그러면은 너 나랑 친해? 그럼 너 볼 수 있어. 너 나랑 친해? 너 볼 수 있어. 넌 나랑 안 친하잖아. 이렇게 하는 게 그 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알백이라고 하는 거는 역할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역할 기반 같은 경우에는 역할을 주는 거지. 역할을 줘가지고 그 역할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역할 기반, 알백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양쪽의 보안 네이블하고 그리고 특정 주체의 보안 수준하고 요것들을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맥이에요, 맥. 맨덴터리 액세스 컨트롤. 그래갖고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정리 한번 해보면은 강제적 접근 통제. 얘는 맥이라고 하는데 자원의 보안 레벨과 사용자의 보안 취급 인자를 비교해서 접근을 제어한다. 얘는 관리자가 설정을 해줘요, 보통 관리자가. 그러니까 최상위 관리자가 설정을 해주는 거고, 임의적 접근 통제. 덱 같은 경우에는 얘는 주체가 속해 있는 그룹의 신원에 근거하여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뭐가 개체의 소유자가 접근 여부를 결정하는 게 임의적 접근 통제, 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알백이라고 하는 거는 역할에 기반해서 뭐 개발팀이 볼 수 있는 거, 영업팀이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역할에 기반해서 접근 통제하는 게 알백이라고 한다. 자, 요거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냥 덱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접근 제어를 허용을 한다라고 요 특징이 들어가면은 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백은 역할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거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구글의 구글 브레인 팀이 제작하여 공개한 기계학습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는 자, 일단 인공지능 관련된 거잖아요.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인공지능에는 이런 기계학습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공신경망이라는 것도 있다. 자,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 딥러닝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가 지를 학습하는 거지. 요거보다 큰 개념이 기계학습인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 가장 큰 개념이 인공지능, AI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구글에서 만든 거를 보고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거고,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는 파이토치라고 그래요. 파이토치.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딥러닝을 공부한다, 뭐 기계학습을 공부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 어떻게 만들어? 이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파이토치라는 것도 있고 텐서플로우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 어쨌든 구글에서 만든 거는 텐서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페이스북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파이토치가 되는 거고. 오케이? 자, 다른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조라고 하는 거는 하둡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세그라고 하는 거는 그 일본에서 방송하는 거. 일본에서 주로 휴대기기를 수신 대상으로 지상 디지털을 방송하는 거를 원세그라고 한다. 안 나올 것 같아. 자, 포스케어는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스케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 좀 용어들, 이런 신규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IT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인프라 제어 및 관리 환경, 실행 환경, 개발 환경, 서비스 환경, 운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방형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은 자, 클라우딩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아이쿠어리아. 파스를 붙이면 싹 낳겠네. 그래서 아이쿠어리아. 파스를 붙이면 싹 낳겠네. 그래서 이 뒤에다가 AAS를 AAS. 자,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개발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개발 환경 관련된 거는 파스예요, 파스. PAAS. 플랫폼 애저 서비스. 뭐 TA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PAAS이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내가 봤을 때 종종 나와. 얘는 실기에서도 나와.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IaaS, 아이코리아, PaaS, 파스를 붙이면 SaaS, 싹 낳겠네. 그리고 여기다 곁가지로 BAAS라는 게 있어요. BAAS. 자, 하나하나 보면 IaaS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빌리는 거예요. 인프라를. 그래서 스토리지라든지 서버라든지 내가 뭐 호스팅한다 이런 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 장비를 빌릴 때 쓰는 게 IaaS예요. 자, 그리고 PaaS 같은 경우에는 개발 환경들을 빌리는 거예요.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개발 환경을 빌리는 거를 PaaS라고 하는 거고 SaaS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뭐 엑셀이 안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구글 독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엑셀을 이용할 수 있죠. 그걸 보고 SaaS라고 하는 거예요. 자, BaaS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이렇게 클라우드로 하는 거를 BaaS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네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 보안을 위한 접근 제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자, 적절한 권한을 가진 인가자만 특정 시스템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오, 당연한 거지.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람만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얘 맞는 거고. 자,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IP하고 서비스 포트로 볼 수 있다. 그쵸? IP라든지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자, DBMS의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도구인 XDMCP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리까리해. 잘 모르겠어. 자, 네트워크 장비에서 수행하는 IP에 대한 접근 제어로는 관리 인터페이스의 접근 제어와 ACL 등이 있다. 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거든요. 여기 있는 XDMCP라고 하는 거는 X윈도우,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윈도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베이스하고는 영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얘는 틀려라 하고 낸 문제죠.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프레임워크 나왔으니까는 뭐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고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고, 얘는 자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러처라든지 전자전구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 자, 그리고 API라는 게 있어. API라는 게 있다. 자,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개발할 때 뼈대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 로직을 붙이는 게 프레임워크가 하는 역할이고, 여기에는 뭐 공통된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DB를 접속한다든지 파일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뼈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에서 뭐 C 언어라든지 아니면 자바 언어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를 보고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그래서 API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로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자,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이 완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요걸 보고 API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바로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API, 여기 있는 완제품을 쓸 수 있는 이 API는 뭘로 만들어도 돼. PHP로 만들어도 되고 ASP로 만들어도 되고, 나는 서비스만 이용하는 거니까 그걸 보고 API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반제품 상태의 제품을 토대로 도메인별로 필요한 서비스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재사용성 확대와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개발 소프트웨어이다. 뭐 주구장창 뭐 말이 긴데 맞아요. 맞고, 개발해야 할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분이 이미 구현되어 있어 동일한 로직 반복을 줄일 수가 있다. 뭔가 공통 모듈들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고, 라이브러리와 달리 사용자 코드를 직접 호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가 직접 코드의 흐름을 제어할 수 없다. 자, 프레임워크의 특징 중에 제어의 역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제어를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뼈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를 돌릴 수가 있어. 근데 제어를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제어의 역흐름, 요거 프레임워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생산성 향상과 유지보수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뼈대를 제공했으니까, 뭔가 틀을 제공했으니까 나는 비즈니스 로직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물리적 배치와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랜을 구성하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접속된 장비들의 성능 향상 및 보안성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은, 이거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7번의 정답은 1번 VLAN이라고 한다. VLAN. 7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SQL 인젝션 공격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서버에다가 뭔가 값을 넣을 때, ID 패스워드 넣고 엔터를 빵 때릴 때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에다가 쿼리문을 집어넣는 거야. SQL 쿼리문을. 그래가지고 뭔가 얘가 잘못 수행하게 하는 거, 그걸 보고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SQL 인젝션 공격은 거의 안 먹혀요. 어쨌든 틀린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SQL 인젝션은 임의로 작성된 SQL 구문을 어플리케이션에 삽입하는 공격 방식이다. 맞죠? 맞아. SQL 인젝션 취약점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웹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는 부분이다. 얘도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으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빵 때리면은 이게 날아가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 패스워드에다가 이런 SQL 인젝션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 주석 처리 이런 거 되거든요.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어쩌고 해가 1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은 요 패스워드 통과하지 않고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은 무조건 로그인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오와스프 탑10이라는 데서 뭔가 10개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거의 다 웹에 관한 공격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키사에서 그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만들게 된 거죠. 어쨌든 맞는 거고, DBMS의 종류와 관계없이 SQL 인젝션 공격 기법은 모두 동일하다. DBMS마다 약간씩 문법적으로 조금씩 틀려요. 뭐 셀렉트나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비슷비슷하긴 한데 요만큼씩 틀려가지고 무조건 같다, 무조건 동일하다라는 거는 조금 오류가 있는 거죠. 뭐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8번의 정답 틀린 거는 3번이다. 자, 로그인과 같이 웹에서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아 데이터베이스 SQL문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SQL 인젝션을 수행할 수 있다.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서 뭔가 패스워드를 몰라도 로그인할 수 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돼. 요즘에는 안 된다. 어쨌든 8번의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SQL 인젝션 그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 보면은 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요즘에는 SQL 인젝션은 공격 못한다. 8번의 정답은 3번. 조금씩 틀려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비대칭 암호화 방식으로 소수를 활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자, 일단 암호화 알고리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암호화가 있고 단방향 암호화가 있어요. 좀 복잡해도 꼭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자, 양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대칭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비대칭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비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공개키 알고리즘이라고도 해요. 자, 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두 개의 키가 동일한 거고,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키가 틀린 거예요. 자, 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또 스트림 알고리즘하고 스트림 암호화하고 그리고 블록 암호화라는 게 있어요. 스트림 암호화는 데이터를 막 쏘면서 XOR 연산을 막 매기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스트림 알고리즘. 그래서 RC4라든지 LFS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블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많이 쓰던 DES 그리고 3DS 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얘는 깨졌어요. 깨져갖고 요즘에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요즘에 쓰는 거는 AES라는 것도 있고 시드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아리아라는 것들도 블록 암호화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 자, 비공개 이 대칭키 비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뭔가 RSA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하는 게 어려워라는 인수분해의 어려움을 적용한 RSA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이산대수가 어려워라고 하는 디프헬만 방식이라든지 또 디프헬만하고 또 뭐 있더라? 아무튼 많아. 디프헬만도 있고 DSA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이산대수가 어려워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타원 곡선이 어려워라는 것들을 이용한 ECC라는 게 있어요. ECC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양방향 암호화 이렇게 있고, 단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암호화 시키면 그것들을 다시 복호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MD4라든지 MD5라든지 근데 깨졌어요. 자, 그리고 샤 계열. 자, 이런 것들 샤1, 샤2, 샤256, 샤512 이런 것들이 단방향 암호화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소수를 이용한대요. 그럼 인수분해가 어렵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 걔는 RSA가 되는 거지. RSA가. 그래서 9번의 정답은 RSA가 되는 거예요. 자, DES라든지 AES라든지 얘 같은 경우에는 블록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정리 한번 해보면 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 방식, LFSR, RC4 이런 것들이 있고, 블록 방식은 DS, AES, IDEA, 시드, 자, 그리고 아리아,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비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어려워라고 그런 걸 이용한 RSA하고 로빈이라는 게 있고, 이산대수가 어려워라고 해서 엘가말, DSA, 디프엘만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타원 곡선이 어려워라고 그런 걸 이용한 ECC라는 게 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IT 스토리지 기술은, 자, 일단 스토리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스, 라스, 센. 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다스라고 하는 건 다이렉트 어태치드라고 해가지고 직접 꼽아 쓰는 거. 나스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 자, 센이라고 하는 것도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얘는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 요거 세 가지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태까지 시험에서 이거 잘 나왔으니까. 자, 가상화를 적용하여 필요한 공간만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서버 가상화와 유사하다. 자,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규정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체계이며 일정 조직 내 여러 스토리지를 하나처럼 관리하고 운용하는 컴퓨터 이용 환경이다. 자, 스토리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얘는 소프트웨어를 정의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정의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스토리지를 관리한다라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에는 소프트웨어를 정의한 SDN, 네트워크를 나눠 쓴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를 나눠 쓴다든지 그냥 소프트웨어를 나눠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를 나눠 쓴다라는 거잖아요. 스토리지를 소프트웨어로 정의했다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로 정의한 스토리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10번의 정답은 1번 SDS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정의한 그 저장 장치가 되는 거죠. 저장 장치가 하나가 있으면은 이 물리적인 저장 장치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나눈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 센터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코모 모델 중 기관 내부에서 개발된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로 일괄 자료 처리나 과학기술 계산용,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으로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형은 오가닉이죠. 오가닉, 조직형.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 오가닉이다.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잖아요. 비용 관련된 것들을 계속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비용 관련해가지고는 상향식 기법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하향식 기법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수학적 기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수학적 기법이 많이 나온다. 자, 상향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LOC 기법. 라인 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LOC 기법이라든지 맨먼스를 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향식 기법에서 하는 거고, 하향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문가 기법이 있고, 전문가 기법. 자, 그리고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델파이 기법. 전문가 기법은 라떼는 말이야 5천만 원에 했어 이런 거고,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 모여서 회의하는 거. 자, 이제 수학적 기법이 많이 나오지. 자, 수학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코코모 기법이 있어요. 코코모 기법이 있는데 이 코코모 같은 경우에는 또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조직형이 있고, 그리고 반분리형이 있고, 내장형이 있어요. 자, 조직형 같은 경우에는 5만 라인 이하 지우고, 자, 5만 라인 이하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반분리형 세미 디태치드 같은 경우에는 30만 라인 이하. 자,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30만 라인 이상. 요때 쓰는 거. 요거 세 가지. 코코모는 조직형, 반분리형, 내장형, 오가닉, 세미 디태치드, 그리고 임베디드. 이렇게 나누게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푼남이라는 게 있어요. 자, 푼남이라는 게 있다. 자, 푼남이라고 하는 거는 랠리 노든 곡선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 푼남이에요. 자, 그리고 슬림이라는 자동화 추정 도구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펑션 포인트라고 있는데 얘는 기능에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입력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명령어라든지 이런 기능에다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이 있다. 이거 계속 정리를 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어쨌든 11번의 정답은 2번 오가닉형이다. 자, 정리하면 코코모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개발할 소프트웨어의 규모에 따라 규모를 예측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조직형이냐 5만 라인 이하이냐 반분리형이냐 30만 라인 이하이냐 내장형이냐 30만 라인 이상이냐. 자, 그리고 푼남 같은 경우에는 랠리 노든 곡선을 이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펑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들에다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 펑션 포인트라고 한다. 잘 나오니까 얘는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국가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주요 사이버 범죄 중 하나로 스네이크, 닥사이드 등 시스템을 어떻게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한대요.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은 외워야 돼. 이거는 랜섬웨어.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랜섬웨어가 되는 거다. 애드웨어라는 것도 있어요. 밑에 애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광고성.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면 광고가 막 푹푹 뜨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이 애드웨어가 되는 거다. 어쨌든 12번의 정답은 랜섬웨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생명주기 모형 중 가장 오래된 모형으로 많은 적용 사례가 있지만 요구사항의 변경이 어렵고 각 단계의 결과가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선형 순차적 모형이다 라고 하면, 선형 순차적 모형은 폭포수 모형이에요. 폭포수 모형.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이라고도 하는 거는 폭포수 모형. 영어로 나왔네. 워터풀 모델이겠지. 워터풀 모델. 13번의 정답은 워터풀 모델이 되는 거다. 오케이? 자, 프로토타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만드는 거고, 코코모 모델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비용 산정할 때 쓰는 거고, 스파이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가지. 얘는 잘 나와요. 얘는 위험 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획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여기서 위험 관리라는 걸 해요. 위험 관리, 위험 분석 이런 것들 한 다음에 여기서 개발하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평가. 자, 이것들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스파이럴 모델이라고 한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나왔네, 스파이럴 모델. 자, 소프트웨어 생명 모형 중 스파이럴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교적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하다.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커다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개발 순서는 계획 및 정의, 위험 분석, 공학적 개발, 고객 평가 순으로 진행이 된다. 맞아요.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파이럴 모델은 위험 관리예요, 위험 관리. 얘도 맞는 거야. 자, 계획, 설계, 개발, 평가의 개발 주기가 한 번만 수행된대요. 아니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 계획, 설계, 개발, 평가도 아니고 여기 설계가 아닌 위험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 위험 관리가.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특정 사이트에 매우 많은 ICMP 에코를 보내면 이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 시스템 자원을 모두 사용해버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 방법은, 자, 일단 뭔가 많이 보내는 거잖아요. 넘치게 하는 거야. 플러딩 공격이라고 하는데, 플러딩 공격은 많아요. 세 가지가 있어. 심플러딩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UDP 플러딩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핑 플러딩.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심플러딩 같은 경우에는 씬 신호만 냅다 보내는 거지. 그게 심플러딩이고, UDP 플러딩은 UDP 패킷을 막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핑 플러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ICMP 에코를 보내는 거지.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핑 플러딩.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 자, 근데 ICMP를 이용하는 공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IP하고 그리고 ICMP 신호를 이용한다. 자, 여기에 만약에 IP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는 스머프 어택이 되는 거예요. 스머프 어택. 그리고 잘 나오는 게 랜더 어택이라는 게 있어요. 랜더 어택. 얘는 스머프 어택이 되는 거고, 랜더 어택이라는 게 있어요. 랜더 어택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를 계속 구출하게 하는 그걸 보고 랜더 어택이라고 한다. 자, 어쨌든 자, 이런 플러딩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스머프 어택이라든지 랜더 어택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아요.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공격 방법이 도스 공격 방법이에요. 도스. 그래서 데니얼 오브 서비스 해가지고 이 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거지. 시스템의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도스 공격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의 자원을 다 뺏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얘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공격이 도스 공격이라고 한다. 디도스 공격도 있는데, 이 디도스 공격도 마찬가지로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게 맞아요. 근데 도스하고 디도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가 주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냥 냅다 공격하는 거지. 근데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쫄따구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쫄병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 쫄병들아 공격해라! 이렇게 하는 게 디도스 공격이에요. 오케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TCP/IP 기반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발행 구독 기반의 메시징 프로토콜로 최근 IoT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은, 외워야 돼, 요거는 MQTT예요, MQTT. 16번의 정답은 MQTT가 된다. 그러니까 작게 보내는 거예요. 작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 MQTT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시스템이 몇 대가 되어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인증이 성공하면 다른 시스템에도 접근 권한도 얻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은 싱글 사인온 해가지고 17번의 정답은 싱글 사인온이라고 해요. 싱글 사인온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 내가 요즘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제가 이제 CJ1이라는 시스템 아세요? CJ1이라는 시스템? CJ1이 그 CJ 계열사들 있잖아요. 뭐 CGV도 있고, 그리고 CJ몰도 있고, 또 뭐 있어? CJ몰도 있고, 또 뭐 있더라? 빕스도 있고, 자, 이렇게 많죠. CJ 온마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CJ1 개발할 때 참여했고, CJ몰은 아니야. CJ 온마트에서도 잠깐 일을 해봤어요. CJ 온마트에서도 잠깐 일을 해봤는데, 자, 어쨌든 이 CJ1을 만들면서 포인트를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자, 포인트 통합하면서 회원 통합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원 정보는 옛날엔 각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CJ1이라는, CGV가 주관사가 돼가지고 CJ1이라는 프로젝트를 띄워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CGV에서 로그인을 했어요. CGV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CJ몰로 싹 넘어갔어. 위에다가, 주소창에다가 CGV에서 로그인한 다음에 CJ몰로 넘어가서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은 여기도 로그인 돼 있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SSO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 SSO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SSO라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여기하고 두 개를 로그인 같이 시켜버린 거야. 물론 동시에 시키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먼저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에 뭔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여기서 접속을 했을 때 사용자의 쿠키 값이 있어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쿠키 값이 있는데 그 쿠키 값을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서 검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도 로그인 시켜버리는 거야. 강제로.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쨌든 SSO라고 한다. 싱글 사인온.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에 저장되는 패스워드들을 해시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결과값으로 저장된다. 이때 암호 공격을 막기 위해 똑같은 패스워드들이 다른 암호 값으로 저장되도록 추가되는 값을 의미하는 것은, 자, 해시할 때 뒤에다가 뭔가 솔트를 붙여요. 솔트를 붙여서 얘를 깨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공격자들, 해커들은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자,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A로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가면은 얘는 어떤 해시 값이 나와. 자, B라는 게 들어가면은 어떤 해시 값이 나와.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표가 있단 말이야. 요걸 보고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해시 이런 A로 암호화 시켰을 때 공격자들은 XXX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A에다가 각각의 회사마다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뭐 CJ면 CJ,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뭐가 돼? 솔트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레인보우 테이블에는 A라는 건 있는데 뒤에다가 슬래시 CJ 붙인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 방법들을 피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솔트라고 하는 거야, 솔트.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 솔트가 되는 거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각 기능의 원시 코드 라인 수의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를 측정하여 예측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은, 얘는 그 LOC 기법, 상향식에 쓰는 LOC 기법이다. 19번의 정답은 4번, LOC 기법. 얘 수식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관치. 자, 비관치라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낙관치라는 게 있어. 비관치 더하기 낙관치. 그리고 플러스 기대치.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는 거죠. 4를 곱해가지고 얘한테 힘을 더 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누기 6을 하게 된다. 1, 4가 되니까. 4가 되니까 여기다 나누기 6을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LOC를 구하는 기법이 있다. 그래서 LOC 기법이다.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오픈소스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로서 주로 웹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 파일 및 스크립트, 보안 취약점을 연구하는 곳은 오와스프. 그래서 오와스프라는 데서 탑 10을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오와스프 탑 10, 오와스프 탑 10, 탑 10. 그래서 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격 유형들을 가장 많은 공격들을 10가지를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와스프라는 데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키사에서는 그거에 맞는 대응책들을 연구해가지고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는 거를 배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 오와스프라고 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20문제들을 다 풀어봤어요. 어렵죠.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는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근데 맞춰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만 맞춰줘도 최소한 30점 이상은 맞출 수가 있는 거야. 나머지 것들에서 몇 문제 더 맞춰가지고 고득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는 꽈락을 넘기겠다라는 목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에서 고득점한 걸로 이렇게 퉁쳐가지고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5과목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공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기술 용어들 많이 공부하셨을 테니까 그런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메타버스 나오는데 메타버스 매일 타는 버스 아니에요. 매일 타는 버스 아니야. 매일 타는 버스가 아니라 가상의 공간인 거예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활동하는 거. 옛날에 보면은 그 싸이월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메타버스예요. 내가 봤을 때 조만간 메타버스 나와. 지금 이번 시험에서 그 텐서플로 나왔잖아요. 텐서플로가 AI 인공지능 관련된 건데 메타버스 조만간 나올 것 같아. 뉴스에서도 계속 그 이재명 후보님이 계속 메타버스 타고 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건 매일 타는 버스라고. 매일 타는 버스.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이라고요. 오케이? 메타버스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2021년도까지 이제 기출해설 특강을 다 찍었는데 원래 제가 작년에 찍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면서 막막했어 사실.
C언어도 찍어야 되지, 이 기출해설 특강도 찍어야 되지. 보통 1시간씩 찍잖아요. 5과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5과목이면은 3회 시험이니까 15개, 2020년도에 15개, 2021년도에 15개란 말이야. 30개야. 30시간을 찍어야 되는 거라. 와, 이거 없어졌을 때 정말 진짜 난감했고, 깨알 C언어 특강 60강이거든요. 60강. 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거 찍느냐고. 어쨌든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합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어주셔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그 좋은 소식 저한테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신 다음에 시험장에서, 필기시험에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기시험 때도 제가 기출해설 특강을 할 거니까 그때 다시 뵀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강에서 만나면 아주 그냥 더 좋은 거고, 딴 거 이미 결제하셨을 수 있으니까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실기할 때 최종적으로 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남았어요. 실기 남았으니까 실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